네, 안녕하세요. 네,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성신여대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통계학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맡고 있는 정호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성신여대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의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이 뭔지,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수학과 통계학을 기반으로 ICT와 금융 지식을 겸비한 핀테크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첨단 학부입니다. 이제 여긴 4가지 전공이 있는데요. 이제 수학 전공, 핀테크 전공, 통계학 전공,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전공이 이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입니다. 학부 인재상을 보면은 수학과 통계학을 기반으로 핀테크와 데이터 테크의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문가, 그리고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밍 실무 능력, 또 프로그래밍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그래밍 능력도 저희 학부에서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는 또 수학과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배우는 학부이기 때문에 수학과 통계 이런 지식들을 또 산업에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수요가 높아진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 입학을 하시면은 이제 1학년 때 기초 수학 내용과 또 통계학 내용을 배우시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기초,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기술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래피드 마이너, 태블로, 세스, SPSS, SQL, R,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시고, 또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이제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좀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생물학이나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야들을 부전공, 복수전공 하시면서 그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데이터 분석에는 흥미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심화 전공을 하셔서 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신여대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이 뭔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령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대량이라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비정령이라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좀 양이 많은 데이터, 좀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비정령,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B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볼륨, 두 번째는 벨로시티, 세 번째는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이렇게 3B라고 부릅니다. 볼륨은 양에 해당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일단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에 분석이 가능한 그런 툴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고요. 세 번째로 다양성입니다. 여기 정령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이 정령 데이터라는 거는 테이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테이블 데이터를 이 정령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정령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XML이나 HTML 같은 이런 웹페이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정형 데이터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네트워크 이런 비정형 데이터,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의 이제 기존에 이제 엑셀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는 방법을 빅데이터 분석에서 다루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이제 인터넷의 보급이 1990년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그리고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또 글을 올리면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고요. 뭐 구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됩니다. 또한 15년 전쯤에 이제 아이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카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이런 활동들이 다 데이터가 되고요. 또 GPS 데이터,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핸드폰 들고 움직이시면 GPS 데이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데이터의 이제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네, 보시면은 지금은 또 막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막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냉장고, 뭐 스마트 TV 이런 것들처럼 이런 사물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화가 되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아마 모든 물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스마트화가 되어서 이제 데이터 양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세 번째 B였던 이 버라이어티, 다양성을 보면은 이제 가장 중간에 있는 요 그림이 테이블 데이터고요.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었던 그런 이제 테이블 데이터입니다. 이런 건 통계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런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이미지, 음성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시게 됩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의 종류마다 좀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 과학자로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봤고요. 앞에서 이제 3B라고 해서 또 B가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또 세 개의 B를 또 추가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베라시티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라는 얘기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데이터에 오류가 많던지, 오차가 많던지,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작성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뭔가 데이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도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렇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라시티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가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저장 형태나 사용처가 변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 데이터를 필요한 다양한 뭐 다른 그죠 사용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의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 저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러한 것들도 잘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인데요.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이제 한눈에 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 시각화 방법이 또 사용이 되고요. 이제 또 마지막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고 싶을 때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은 또 네, 여러분들이 한 그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도 이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B를 이렇게 추가해 봤는데요. 바로 value입니다. 가치인데요. 데이터 분석을 일단 왜 하는지 목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에 가치가 있어야겠죠.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고 엄청 많이 생성되고 있고 속도가 엄청 빠르게 그렇게 생산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게 쓰냐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을 증가시키고 또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의 개념 변화를 보면은 초창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규모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초고속 분석을 지원하는 기술, 이렇게 해서 가치 창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저렴한 비용,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을 하겠다는 거고, 또 그죠, 다양한 종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또 가치를 창출하고, 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처리, 분산 처리 이렇게 처음에 적혀 있는데요. 이건 데이터의 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데이터 분석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가 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 분산 처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하나가 만약에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컴퓨터 여러 대에 이렇게 분산해서 일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다 모아주면은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원리가 이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원리고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이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여기 텍스트인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사이, 뭐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종류마다 그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러한 것들도 이제 또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군집 분석, 요거는 그냥 데이터의 종류보다는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예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원래 분류가 안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고객들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런 고객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뭔가 그 고객에 맞는 그 그룹에 맞는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빅데이터의 소유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거의 다 딥러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용어를 보면은 딥하게 굉장히 깊게 러닝 배우는 그런 분야예요. 최근에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딥러닝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으면 이거의 성능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딥러닝 기술 자체는 이제 수십 년 전에 굉장히 옛날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활용이 안 됐냐면은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냥 뭐 이제 기본적인 통계 기법이나 그냥 머신러닝 방법을 쓰면은 작동을 잘 하는데 왜 딥러닝을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는 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잘 작동을 안 하다가 최근에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학습할 데이터 양이 많아져서 이 딥러닝의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양으로 불가능했던 많은 분석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알파고 이제 많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제 알파고도 딥러닝 기술을 썼고요. 그 이제 이제 바둑 기사분들 그 대국 기록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기보들 학습을 해서 이제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런 네, 인공지능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많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학습할 때도 그 이미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고 뭐 텍스트를 학습을 할 때도 텍스트 데이터 자체가 많이 있어야 이 인공지능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거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입니다. 빅데이터랑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굳이 구분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용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라는 모든 그런 활동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과학이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빅데이터도 사실 빅데이터가 데이터 과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과학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서 가치를 창출하는 분석, 그리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을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데이터 과학인 거죠. 데이터 과학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일단 위쪽에 통계학, 좀 이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컴퓨터 과학, 또 해당 분야 전문 지식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그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통계학 전공도 있습니다. 통계학 전공에서는 이렇게 배우시게 되고요. 이제 컴퓨터 과학과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고, 빅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해서 이렇게 통계학 내용과 컴퓨터 과학 내용을 함께
좀 실용적으로 그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해당 분야 전문 지식도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뭐 과학 같은 경우는 뭐 생물, 뭐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 경제, 어, 뭐 심리학, 뭐 여러 가지 그죠? 그 분야마다 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라고 하면은 이 통계학과 수학,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전처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네,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없으면은 데이터 과학만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배우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전공입니다. 네, 이렇게 빅데이터와 데이터 과학에 대한 용어 그리고 간단한 특성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유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가 어떻게 왔냐?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보면요,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조선 시대에서는 그냥 수기로 다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떤 텍스트가 어디에 있고 그런 거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게 뭐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그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교통카드, 신용카드, 스마트폰, 검색 기록, 각종 앱, CCTV, 회원가입 정보, 통신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죠. 네,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때는 소녀시대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간 과거에는 이 테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테이블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통계 분석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텍스트, 음성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 이렇게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고요. 이 이미지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 뭐 텍스트의 특성에 맞는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트위터도 뭐 이미지 있고 텍스트 데이터 있고 그죠? 뭐 사람 정보 있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뭐 댓글도 달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은 텍스트 데이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지 뭐 어떤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지 뭐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 데스크탑이 하나 있고 집에도 하나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뭐 태블릿이 있고 이런데 각각의 따로따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제가 집에서 뭔가 작업을 하다가 학교로 오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시는데 사람들이나 기업들에서 이 클라우드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여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발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뭐 클라우드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LTE나 와이파이 이런 좀 저렴한 고속통신이 또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운로드하지 않고 영화나 TV, 음악 이런 스트리밍을 통해서 그쵸?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뭐 해봤는지 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빅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 이제 IoT라는 용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매체에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다. 그죠? 뭐 스마트 TV,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하면은 다 기록이 남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의 측면에서 굉장히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스마트 에어컨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여름에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언제 집에 올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막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에어컨을 틀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고 이제 점점 스마트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스마트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점점 많은 그런 물건들이 스마트화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화가 될 거다. 만물 인터넷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책 같은 경우도 요즘엔 또 이북 해서 그죠 막 그 디지털화된 그런 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마 종이책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데이터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는 말은 이 빅데이터라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나중에도. 그래서 막 요즘에 뭐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 자동화가 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들은 많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그런 자동화를 하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런 직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더 이제 수요가 증가할 그런 분야입니다. 모바일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움직이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그죠? 이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뭐 이제 뭐 트위터에 글을 올린다든지 뭐 GPS도 이제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위치도 다 네, 나와 있고요. 뭐 걸어가면서 카톡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면서 데이터도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똑똑한 기계를 활용을 하자. 뭐 통계 모델링이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가 되시면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가 또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취업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기업의 관점에서 또 보면은, 기업은 일단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목표겠죠. 그쵸?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용을 해야겠죠. 그쵸? 근데 데이터가 워낙 많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어떤 전략을 세운다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 경쟁의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객들의 관심사가 뭐고 우리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뭐고 누가 불량 고객이 되고 누가 우수 고객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잠재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그죠? 새로운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빅데이터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기업들에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는 말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맥킨지에서 글로벌 빅데이터 이제 비즈니스 지형을 뒤바꿀 기술 트렌드의 세 가지 핵심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는 혁신, 경쟁력, 생산성의 핵심 요소고 또 의료, 공공행정 등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의 경제적인 가치는 이제 많은 그런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해외의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빅데이터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차세대 성장 동력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빅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정책실 OSTP 주도로 2억 달러 이상을 투입을 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ICT 전략 테마로 빅데이터 활용을 선정을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EU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어젠다 for 유럽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인프라 확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스트럭처럴 펀드 이런 거 투자를 통해서 scientific infrastructure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좀 지금까지 이 빅데이터 관리 그런 좀 측면에서 민간기관과 또 국가기관 이런 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과 행정기관 간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민간 기관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 발전에 또 힘쓰게 하고 또 국가 입장에서도 뭔가 정책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 민간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네,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비식별화, 그죠? 개인정보 보호. 제가 지금까지 막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기록되고 있다 막 이랬는데 이제 데이터를 그냥 막 쓰면은 그 개인정보 유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식별화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료라든지 행정 자료 이런 걸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연계, 융합, 또 신산업 육성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빅데이터가 뭔지,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을 만한 데이터 과학자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취직을 할 수가 있고 자격증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드리기 전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왜 중요한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자원, 기술, 인력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원,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이 자원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소스는 확보를 했는데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장을 할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이러한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그런 플랫폼, 이제 하둡과 맵리두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다른데 여기선 예시에 이제 자연어 처리, 의미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텍스트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텍스트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미지면 또 다른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 갖추어 놓으면은 또 서로 협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술이 일단 있습니다. 기술이 있다고 할 때 자원과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력들을 이제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기업들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분석하고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인력들입니다.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뭐 수학, 공학, 경제학, 통계학, 심리학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이런 분들과 또 협업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빅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또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뭐 이미지, 동영상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능력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네, 배우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과학자의 소양을 보면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각,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또 데이터를 올바르게 추출하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가, 네, 이러한 이제 소양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 한번 이제 계속 해보시면서 그렇게 키워 나가실 수가 있고요. 네,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또 국가적으로 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물론 뭐 민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도 있고 국가공인 자격증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국가공인 자격증이 조금 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한국데이터 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 자격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자격증이고요. 아마 앞으로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이제 기업들에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 빅데이터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 나왔기도 하고 그에 따른 좀 교육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핵심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을 보면은 데이터 기획, 분석, 시각화 등으로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이런 과학적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기업에서 나아갈 방향 그런 것들을 이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입니다. 데이터는 사실 모든 기업들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없는 그런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수학이나 통계학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진출해 있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컴퓨터 과학에서 많이 하는 이 IT 회사 이렇게 있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면은 이런데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능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이런 국가기관들 네.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국가기관에 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뽑지는 않아요. 하나의 기관에서 많이 뽑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한, 정말 많은 종류의 그런 국가기관에서 몇 명씩 이렇게 매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 관련해서 국가기관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언론기관, 뭐 제조업 기반 회사, 그죠? 뭐 반도체 회사,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 기반 이제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수율, 그죠? 불량률을 낮추는 이제 그런 쪽으로 데이터 분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를 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IT 회사도 뭐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뭐 이런 요즘에 또 쿠팡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IT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데서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모든 기업체들이 이, 네, 이 빅데이터 분석 인력을 데이터 과학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발전할 거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계속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데이터 과학자 인력의 중요성을 이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사람이 핵심이다. 세계는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확보 전쟁 중이다. 우수 인력의 선제적인 육성은 빅데이터 리딩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의 수요가 왜 높은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기업들에서 필요로 하는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사실 사례들이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범죄 예방 시스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산타크루즈시에서 운영을 했고요. 과거 수년간 범죄가 발생했던 지역과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존 범죄자들의 SNS 감시, 그리고 뭐 동향 파악,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네, 범죄 예측 구역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 한 달 만에 범죄의 27%를 경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입니다. 이거는 조금 옛날 그 예시인데요. 2013년 9월부터 시행하는 그런 심야버스 노선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어요. 2013년 3월 한 달간 자정부터, 이게 심야버스니까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사용한 KT 휴대전화 데이터 30억여 건의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또 심야 택시, 승차, 하차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 시간대별 유동인구라든지 교통 수요량을 분석을 해서 노선을 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유동인구 뭐 밀집도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스포츠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에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이브 매트릭스 같은 것,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타율보다는 뭐 출루율 높은 것이 좋다, 뭐 기동력보다는 장타력이 더 효율적이다, 뭐 수비력이 약해도 공격력에서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그동안의 어떤 믿음들, 그런 관습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완전히 그 타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꾼 거죠. 데이터 분석 결과만으로 뭐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더 좋은 그런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카탈리나라는 또 이제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요. 이제 2.5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객이 대형 할인마트의 매장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는 순간에 구매 이력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쿠폰이 인쇄된 영수증을 출력을 해줍니다. 고객마다 이 영수증을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쿠폰을 다르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매장을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매 이력에 따라서 다른 쿠폰을 출력을 해서 쿠폰 사용을 통한 추가 구매율이 기존 10%에서 25%로 네, 크게 향상하는 이런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추천 시스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방대한 수의 그런 고객들의 구매 시청, 이런 활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뭐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추천, 이 고객이 그동안 어떤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이런 상품에 관심이 있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상품 추천을 해주고, 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서비스에서도 그동안 봤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별이나 연령대 이런데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고려를 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또 알고리즘이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동영상을 또 잘 캐치를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 커뮤니티를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정말 방대한 양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술을 받았어요. 척수 수술을 받았는데 뭐 합병증이 어떤 게 있을까, 그죠?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수술 후에 뭐 어떤 합병증이 언제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뭐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플루 트렌드 예시인데요. 독감 검색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남아프리카 독감 검색 활동 자료인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탁 튀는 그런 지점이 있죠. 네, 이때쯤에 남아프리카에서 독감이 발생을 했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네,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뭐 카드 회사, 그죠? 신용카드를 만드는데 이제 카드 회사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 고객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 고객들의 맞춤형 어떤 그런, 그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그동안에 뭔가 고객들의 구매 이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잘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매출의 증대로 이어지겠죠, 그죠? 카드를 막 설계를 아무렇게나 하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매출의 뭐 수익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설계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데 활용을 하는 게 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신제품 개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신제품을 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퇴사를 할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뽑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교통량을 예측해서 뭐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방대한 양의 그런 번역, 그죠? 번역 데이터를 배워서 뭐 딥러닝, 인공지능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구글 번역 같이 이제 번역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빼놓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활용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법안이나 이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딱 3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 학부, 이제 저희 전공에 오시면은 다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릴 이렇게 3가지 말고도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먼저 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통계 분석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이게 통계 분석 패키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 능력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다음으로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은 지금 현재의 가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밑에 보시는 차트가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현재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 툴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행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네, 태블로는 또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는 이제 BI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팀원들끼리 공유도 하고 내가 뭔가 알아낸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차트로 표현을 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뭐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도 저희 전공에서 다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다.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신여대 빅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에서 이런 전문적인 데이터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 네, 있습니다. 뭐 근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로서의 그런 길을 가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